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기업 HR이 고려해야 될 인재 확보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왜 긱 이코노미에 집중을 좀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초거대 위협의 시대라는 말도 있는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혁신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혁신하려면 지속적으로 내부 인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새로운 지식, 스킬셋, 경험,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형태로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을 다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라고 부르는 일의 규격을 정의하기도 어려워졌지만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찾는다 해도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역량, 과거에 발휘했던 역량을 지금 현실에서 발현할 수 있는지 그걸 검증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다시 말하면 일에 필요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랫폼의 장점은 다양한 리소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HR 용어 중에서 스태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충원이라는 말이고 뜻은 회사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고용만을 충원의 수단으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다 다양한 형태로 회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나 속도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 회사에 당면한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를 찾아서 일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효율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요. 이 개념이 바로 제가 책에서 언급한 인재 고용에서 인재 활용으로, 그러니까 탤런트 애퀴지션에서 탤런트 액세스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같이 기업의 충원이나 인재 운영도 이제는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그러니까 바이 또는 메이크의 이분법에서 좀 더 탈피해서 인재를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버로우하거나 쉐어하는 형태까지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직무는 고용 형태로 충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직무 가치가 좀 더 낮거나 시장에서 충원하기에 쉬운 직무들은 긱워커를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 측면이나 비용 측면이나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효율이나 효과를 같이 기대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적임자를 선발했다는 과정을 전제하면 더 전문적으로 더 좋은 결과로 일을 완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일을 아까 또 중기적인 일을 또 장기적인 일까지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다 보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또 일단 써보고 우리 회사에 또는 이 일에 잘 맞는지 그 적임자 여부를 확인하고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적정 기간 동안 긱워커로 일하시다가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저희 탤런트뱅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대긱 이코노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개인과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 관점에서는 기업은 먼저 긱 이코노미를 도입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많은 기업의 CEO들께서 공통적으로 숙련 인재 부족,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기업의 신성장 동력 부재를 같이 고민하고 계세요. 결국은 조직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관점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어서 보면 기업은 인재 활용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를 고용하는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 보는 거죠. 내부 인재하고 외부 인재를 좀 느슨하게 연결을 시켜서 개방형 인재은행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스킬이나 역량이 필요할 때는 이 인재은행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속하게 충원을 하고 기존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HR만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아까 혁신활동의 결과물은 사실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적임자를 민첩하게 소싱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는 더 숙련 인재의 부족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선점하는 효과도 되고 시장에 그런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를 견제하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빠른 기업이 항상 느린 기업을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한 충원의 민첩성이 또 유연하게 사람들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에
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 역시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20년 넘게 일해오면서 저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저성장이 상수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L자 경기라고 하잖아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내게 가치 있는 일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가지 일만 오래 한다고 생애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성과 전문성을 다양한 일에 적용해서 발현해보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생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하고 커리어를 쌓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교집합을 또 찾아보고 역량을 쌓아 나가면서 자신만의 어떤 서사, 스토리를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을 쓰시면서 수많은 플랫폼들을 또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강점들은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이미 국내외에 워낙 많은 플랫폼들이 네. 있어요. 아직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잊지 못할 뿐이지.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파이버나 업워크 같은 회사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다양한 기능의 전문가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크몽 같은 회사가 가장 크고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떤 특정 기능으로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령 컨설팅이나 자문 영역에서는 해외에서는 카탈란트라는 회사가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탤런트뱅크라는 회사가 아주 전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계세요. 탤런트뱅크는 임원, 팀장 출신의 고경력, 고숙련 전문가들을 18,000명 가까이 이제 모아두신 플랫폼인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통찰력과 비즈니스를 빨리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케팅 부분에서는 해외에서는 리플이라는 플랫폼이 잘 하고 계시고 국내에서는 원포인트라는 플랫폼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리플이나 그 원포인트를 써보신 많은 그 스타트업 고객님들도 만족도를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소요가 어떻게 보면 많은 IT 개발 쪽에는 원티드 플랫폼 아시죠? 거기서 하고 계시는 원티드 긱스라는 서비스가 상당히 특화돼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긱 이코노미는 지금의 세상도 많이 바꿔놨는데요. 미래는 어떻게 더 변할까요? 미래를 예견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충원이라는 관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형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긱 이코노미는 이러한 상호 선택 프로세스를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서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딱 맞는 인재를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충원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사람들은 내게 잘 맞는 일을 찾아가지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독창적인 관점과 전문성 등이 보다 의미 있는 일에, 보다 내게 잘 맞는 일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연결의 장을 마련해 주는 셈이죠. 이러한 긱 이코노미의 성장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긱 이코노미로 기업도 개인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면 긱 이코노미에 발맞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고 실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스텝은 일을 잘 쪼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잘게 쪼개다 보면 이 일은 꼭 내부에서 수행해야 되는 일, 이 일은 외부에 줘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스텝은 일을 잘 쪼개고요. 그 중에
외부로 맡겨도 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외부 인력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할 때 좀 더 프렌들리한, 그러니까 다정하고 친절하게 우리 회사의 내부 지식을 좀 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컨텍스트가 없이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적인 것들, 일의 맥락들, 그리고 일의 결과물들,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그런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 특정한 일에서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탤런트 뱅크에 대한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탑 탤런트 분들이 모여 계신 플랫폼인데 좋은 성과가 난 사례들이 있을까?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평균 연령이 지금 5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10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또는 중견기업에서 팀장 이상급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일을 되게 하는 일에 되게 특화돼 있으세요. 네. 말이 웃기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까지 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전체를 일을 되게 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시는 게 상당히 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들이 많으시고 다양한 스킬들이 또 있으시고 한 직무만 수행해 보신 분들이 아니세요. 이런 일도 해보시고 저런 일도 해보셨기 때문에 일의 양면, 역지사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사례는 모 화장품 기업에서 이제 은퇴하신 임원분이 중소 이제 화장품 기업에 중국 출장길에 동행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냥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되게 오래 걸렸을 일일 것 같은데 그냥 2주 동안 출장을 다니시면서 뭐 부자재 업체, 뭐 원료 업체, 제가 그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쭉 연결해주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출장 한 번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세팅했다면 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일을 2주 출장의 동행으로 한 번에 해결하신 거죠. 몇십 년의 노하우를 한 번에 공유받은 거네요. 네. 그리고 워낙 또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 가야 되는 방향, 또 그런 뭐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 일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고 넓은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긱 이코노미의 지금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어두운 면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발생되는 문제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이제 많이들 나오는 얘기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긱 워커들이 같을 수 있냐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요즘 같은 노동 인구들의 구성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평가보다 리뷰가 더 명확하지 않나? 리뷰 경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리뷰를 받으면 더 많은 인플로이어들, 더 많은 나한테 일을 맡기고 싶은 고객들과 난 접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한 형태의 평가와 보상이 리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성과나 기대물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써보신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긱 이코노미에서 긱 워커를 활용해서 해보신 분들은 그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이제는 일과 본인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지금 이 프로젝트나 이 단위 업무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일거리가 없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성적으로 일하시고 사실은 하나보다 둘을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긱 워커로서 일할 때는 그런 자세로 일하고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셀프 브랜딩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긱 워커들은 초개인화된 기업으로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생애 경쟁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커리어, 일에 대한 경쟁력, 업무 경쟁력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나의 경쟁력을 쌓아야 된다. 이 말씀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생애 경쟁력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지? 라는 고민부터 아마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 대한 조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큰 얘기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네. 저도 그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한 책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애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책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숙련이라는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련은 특정 기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하고 네. 또 사실 일에 있어서는 그걸 직접 해보는 걸 넘어서는 숙련 활동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일에 대한 경험을 좀 더 늘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가 더 성장하고자 하는 영역을 명확히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자발적으로 숙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늘리면서 내가 좋아하면서도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라 생각하고요. 저는 생애 경쟁력을 역량이랑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요. 역량은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뽑아낸 것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뽑아낸 역량들이 미래에도 통용된다는 건 저는 좀 부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어떤 잘 맞는 일과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게 내가 개발해야 되는 역량을 스스로 정하고 거기서 역량을 더 높이려는 그 노력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생애 경쟁력이라는 좀 큰 얘기지만 그런 영역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CEO이시자 경영학자이신 방승천 대표님과 함께 긱 이코노미가 바꾸는 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